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역사를 쓴 우리 시장,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4,300선을 돌파, 그 중심에는 반도체 투톱의 신고가가 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모멘텀 속에서 엔터와 화장품주들도 빨간불을 켜냅니다. 다만 전일장 2차 전지주는 계속되는 악재성 뉴스 속에서 밀렸죠. 가장 먼저 반도체주부터 함께 한 발 더 들어가 보시죠. 반도체주 신고가 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시총 1위 삼성전자가 7%나 상승하는 엄청난 기세를 보여줍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메모리 슈퍼사이클, 보시듯이 수출 수치로도 찍히고 있죠. 여기에 전영현 부회장의 신년사 멘트도 주목을 받습니다. 8일에는 잠정 실적을 발표해야 하는데 이 기대감도 만연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궁금한 건 이 급등 이후에도 기세가 계속되느냐일 텐데, 주말 사이 미증시에서 반도체주, 특히 보시듯이 마이크론이 10% 넘게 급등하면서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낸드 중심의 샌디스크도 마찬가지로 16%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미국 반도체주의 초강세는 금요일 우리 반도체주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요, 글로벌 IB들의 호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만 전자, 꿈처럼 느껴지지만 처음으로 목표가 20만 원 리포트가 등장했습니다. 무려 시티은행의 분석이고요.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시듯이 상향 조정했고, 이를 근거로 목표가를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잡습니다. SK하이닉스 목표가도 올려잡았는데요. 순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목표가는 83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올려잡습니다.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무려 1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 제목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From good to great, 좋음을 넘어 위대함으로 라고 강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적 전망치 상향을 기반으로 목표가를 84만 원대로 올려 잡는데요. 보시듯이 반도체주 추가 랠리의 땔감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일정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 CES도 중요하겠죠. 삼성전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2시경 CES에서 AI 중심 전략과 함께 2026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HBM4 그리고 소캠2 전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발표까지 오늘 장에서는 두루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듯 CES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바로 로봇이죠. 이미 로봇주들은 기대감을 반영해서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보시듯이 신고가 종목이 수두룩한데요. 잠시 후 CES 로봇 관전 포인트는 뉴스 시간 통해서 자세하게 한 발 더 들어가 보고요. 이벤트가 임박한 상황에서 차익 실현일지 혹은 기대감 지속의 로봇주 주가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이어갈지는 개장 이후 관전 포인트로도 함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다른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건 바로 2차 전지주죠. 악재성 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요, 포스코 퓨처엠과 SKC 뉴스가 좀 부각이 됐는데, 포스코 퓨처엠 공시는 2년간 진행됐던 리튬 가격 하락에 대한 사후적 정정 공시였다는 차원에서는 실적 전망 하향 요인은 아니나 투자 심리가 워낙 위축된 상황이다 보니 부담이 된 겁니다. 오늘은요,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실망감을 좀 반영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보시듯이 4분기 인도량 같은 경우에는 월가 예상치와 테슬라의 자체적인 예상치를 하회한 41만 8,227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도 정리를 해보면 전년 대비 8.6% 감소하는 흐름을 이어가면서 2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여줬는데요. 하나증권은 터널의 가장 어두운 지점을 지나가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주 어디에서 저점을 형성해 주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오전부터 치고 나왔던 섹터는 바로 스페이스X 우주 관련 섹터입니다. 스페이스X IPO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주말 미증시에서도 로켓랩이 9% 가까이 상승하는 등 우주 관련주들은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류는요, 50여 년 만에 유인 달 탐사를 시도합니다. 아르테미스 2호 프로젝트에 한국도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런 뉴스페이스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우주항공처 1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연구개발 R&D에 투입을 한다고 하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지만 이제 우주는 트렌드라는 또 하나의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일정으로 CS 언급해드렸는데 또 하나의 굵직한 일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죠. 어제 중국에 도착을 했고요. 이를 앞두고 금요일 우리 시장에서는요, 한중 관계 개선 수혜주,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서 엔터주들이 강했고요. 화장품주들도 보시듯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정 차원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상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후에는 정상 간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벤트 속에서 어떤 새로운 재료가 추가로 등장하는지 함께 주시해 보고요. 주말 사이 국제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내용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의 체포 및 압송과 관련된 내용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안전한 정권 이양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미국 석유 회사를 투입해서 원유 생산량을 늘려 재건 비용을 조달하겠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이 줄어서 전 세계 하루 생산량의 1% 미만이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유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고 또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월가 분석이 우세합니다. 개장 이후 아시아 시장에서 원유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정유, 에너지 흐름은 단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복잡해진 국제정세 속에서 방산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열어두셔야겠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뉴스는요, 지수에도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팩토로 함께 좀 가늠을 해보면 만약 이 베네수엘라 뉴스 속에서 아시아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논리가 부각이 되고 달러가 만약에 강세를 보인다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반도체주 초강세 속에서 보시듯이 0.89% 상승으로 마감한 야간 선물, 이에 따른 국내 증시 상승 출발 후의 분위기에도 달러 강세 속에서 변수가 생길지 이 달러 흐름은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굵직한 재료들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전문가의 시각도 좀 궁금해지죠. 바로 곽영훈 대표와 함께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브리핑 통해서 오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굵직한 재료들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그 안에서도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주말 사이에도 여러 뉴스들이 나와서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가와 관련해서 베네수엘라 뉴스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석유 회사를 투입해서 베네수엘라의 인프라의 재건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놓는 등 지금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이죠.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또 미국으로 압송을 한 상황입니다. 유가 관련해서는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을 좀 우려하는 차원에서는 지정학적 위험을 반영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급등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베네수엘라 원유의 공급이 좀 늘어나게 되면 유가가 하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전망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 투자 전략 함께 확인해 보시면 유가 하락 시에 마진 개선 기대 업종에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전략을 주셨는데 앞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전망 속에서는 유가 하락을 좀 보고 계신 걸까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뭐 단기에 주가가 이제 유가가 좀 급등할 수는 있는데 급등 자체는 아주 단기적인 이슈고 장기적으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하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유가 하락을 예상으로 해서 정유주라든가 이런 쪽에 베팅하는 것은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정유주에 대한 투자는 시간적인 차를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금리가 하향 안정세가 되면서 유가가 빠졌을 때 정유주를 보는 거지 오늘 뭐 단기적인 이슈로 해서 보는 건 아니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팬데믹 때의 유가의 급락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요 절벽입니다. 아무래도 수요 절벽이 이슈지만은 이번 2026년도 초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는 공급 과잉 우려
이런 부분과 함께 지정학적 재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이슈는 딱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이런 사태가 기회냐 아니면 위기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로 전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 측면에서 좀 해석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그 베네수엘라 자체가 그 일일 약 1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글로벌 전체 공급량이 한 1% 수준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의 판도를 바꾸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급등이 나온다면은 그건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우리 이제 앵커님이 우리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노후화된 유전 시설에 미국 석유 메이저들 투자를 유도하겠다라는 대목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향후에 그 베네수엘라의 생산 능력을 이제 정상화됐을 경우에는 유가의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베네수엘라 이슈는 단기적인 어떤 유가의 급등이지만은 바로 접근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전체적인 2026년 올해 유가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렌트유 기준에서 $50 초반에서 $60 중반 사이에 이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오페크 플러스의 어떤 증산 가능성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미국 중국 경제 회복의 지연 이런 부분도 있고 뭐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인데 이 트럼프의 로우 오일 프라이스 정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건 왜 하냐면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정책에 의해서 뭐 전체적으로 연간 하락률이 올해도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는 뭐 유가가 하락하기 되면은 비용이 감소가 되겠지만은 섹터에 투자할 때는 좀 선별적으로 섹터 간 희비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어떤 그 비용 절감, 유가 시 마진이 개선되는 항공이라든가 뭐 운송, 석유, 화학 섹터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섹터 전략이 조금 더 궁금한데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매력도 있지 않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주로서 접근하시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당 매력이 있는 개념으로 좀 접근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이제 금리가 좀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유가도 좀 더 많이 그 하방으로 좀 빠졌을 때 그때쯤에 접근하는 전략이 맞다. 그래서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투자하기가 좀 아쉬운 게요. 재고 손실이 있어요. 유가가 하락하면은 재고 손실이 있고 또 베네수엘라의 중진류 이 부분 공급 재편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상 걸리거든요. 당장에 미국의 메이저급들이 들어가서 중진류를 이렇게 그 공급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 따라서 배당 매력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해서 잠깐만 짧게 좀 여쭤보면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 성장주가 흔들린다든지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다행히 암호화폐 시장 안정세 보이고 있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 오늘장 변수는 아니겠죠? 일단은 요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가 만약에 뭐 중동까지도 확산된다든가 이러면은 이 성장주에 좀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축소해서 해석을 하시고 시간을 좀 두면서 우리가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지켜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란도 좀 상황을 겪고 있다 보니까 확산이 되는지는 계속해서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이번 주에 미국 경제 지표가 여러 발표가 됩니다. 함께 타임
타임라인 확인해 보시면 5일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의 선행 지표로도 좀 여겨지기 때문에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가장 중요한 건 고용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네. 고용은 지금 ADP 취업자 수가 나오고 고용 보고서도 발표가 됩니다. 미국 고용 지표 좀 전망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망이 전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고용 지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한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대응 전략 함께 언급을 해주신 내용 보면 금리 인하 기대 약화 대비 현금 비중을 유지하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이 말은 금리 인하 기대감 시장이 너무 선반영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걸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고용 지표하고 이 ISM 그 제조업 지표, 서비스 지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 주 초반, 중반, 후반부로 해서 전략을 조금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짧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좀 변동성이 지표 상황에 의해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반 같은 경우에는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CES 2026이라든가 잭슨왕의 연설 그리고 AI 테마의 재점화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전략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의 강세 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반으로 넘어가면은 삼성전자 실적이라든가 특히 이 지표 관련해서 졸트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이 졸트 보고서에 따라서 금리 우려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초반은 좋다, 중반은 좀 더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12월에 이제 고용 보고서 그리고 방향성 결정이 되고요. 고용이 너무 강하면은 금리 공포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약하면은 침체 공포가 나오는 배드 이즈 굿, 굿 이즈 배드 개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초반에 조금 이익을 챙겨서 후반부에는 현금 확보 후 좀 지켜보자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헤드라인, 뭐 불안한 내면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질적인 측면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용의 질 자체가 27주 이상의 장기 실업자 191만 건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 경제적 이유에 의한 임시직의 급증 이런 부분들은 실질 구매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소비 둔화가 이어져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에 이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ISM 지표의 어떤 실물 경기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조업의 어떤 반등, 예를 들어서 그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면은 좀 전체적으로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는 걸로 인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그 회복이 경기에 자신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양날의 칼이라고요. 동시에 또 물가 압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리라든가 달러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거든요. 장 후반부로 갈수록 만약에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든가 달러 강세가 간다든가 이러면은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이익을 챙기고 후반부로 갈수록 좀 관전하자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지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요약하자면 지금은 good is bad,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시장은 악재로 해석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반대로 good is good, 좋은 지표는 좋다 이렇게 보는 시장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일단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 좋게 나와야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예상하는 것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포커싱을 하시고 중심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와 함께 또 다른 일정은 지금 CES일 것 같습니다. CES 하면 단연 떠오르는 테마가 로봇인데 로봇주 많이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로봇주 모멘텀은 남아있는지 팩트체크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아네스 캐스터가 자세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CES 2026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CES의 화두는 단연 피지컬 AI입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CES를 앞두고 지난 한 달간 눈에 띄게 상승 섹터가 바로 로봇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로봇주 CES 모멘텀 팩트 체크를 주제로 이번 CES에서 로봇주의 영향을 좀 핵심 변수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전기, 현대모백스, 휴림로봇, SPG, 그리고 노타까지 그리고 로봇 피지컬 AI 테마로 묶이는 이 종목들이 12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계양전기는 현대트랜시스와의 로봇 모듈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 현대모백스 역시 로봇과 물류 자동화 주문이 늘어날 거란 기대 속에서 사상 최고가 부근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휴림로봇과 SPG는 협동로봇과 감속기, 모터 같은 핵심 부품 스토리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노타는 경량화 AI 모델과 엣지 AI 솔루션 기대감으로 테마에 동승하면서 이 5종목 모두 코스피 코스닥 평균의 3배에서 4배 빠른 속도로 달렸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겠죠. 앞으로 2026년부터는 CES와 진짜로 연결돼서 계속 주가에 불을 지필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번 CES 2026에는 현대차를 비롯해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4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K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까지 한국 로봇 전용 파빌리온이 크게 꾸려집니다. 현대차 그룹은 AI 로보틱스 생태계를 대대적으로 선보이는데 이 현대모백스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요. 휴림로봇과 SPG 는 K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와 로봇 부품 밸류체인으로 직간접적 수혜가 기대됩니다. 노타는 로봇 자율주행에 올라가는 AI 두뇌, 엣지 AI 쪽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양전기는 현대트랜시스와의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굵직한 모멘텀 덕분에 로봇 테마에 편입된 케이스라서 이번 CES 전시 자체보다는 향후 추가 수주 공시나 정책 이슈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점도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CES 참여가 공식화된 로봇주들도 확인을 해보시고 이번 주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죠. 이번 CES에서는 국내 대기업들의 로봇 공개도 눈길을 끕니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처음 선보이고요. LG전자는 또 홈로봇 클로이드를 공개할 예정인 점도 눈에 띄네요. 다만 단순히 CES 나오니까 사야지보다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키노트 내용까지 야무지게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CES 공식 일정에 따르면 AMD의 리사수와 엔비디아의 젠슨항이 현지 시간 1월 5일 연달아 키노트 연설에 나설 예정인데요. 젠슨항은 CES 행사장 내 호텔 무대에서 에이전틱 AI 그리고 피지컬 AI 비전을 다시 한번 정리할 거란 기대가 큽니다. 피지컬 AI는 말 그대로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움직이는 AI라서 이 로봇과 자율주행,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가 모두 이 키워드 아래에 묶이게 되고요. 리사수는 데이터 센터와 PC까지 아우르는 AI 반도체 풀라인업을 공개하면서 이 엔비디아 대항마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둘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에 AI 로봇 관련해서 대응 로드맵도 내놓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번 키노트에서는 어떤 로봇 휴머노이드 사례를 보여줄지, 또 어떤 파트너 기업의 이름이 언급될지, 그리고 로봇 자동화 관련 발언의 비중은 얼마나 될지가 국내 로봇주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12월 이미 충분히 달려온 로봇주들, 올해부터는 진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분수령, CES에서 어떤 기업들이 주도권을 쥐게 될까요?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예측해 보시죠.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6. 이제는 뭐 비중이 가전에서 스마트폰, 그 다음은 또 로봇 등등으로 다양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키워드는 로봇일 테고 로봇주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뭐 계양전기는 12월 들어서 374%나 급등하는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궁금한 건 이벤트가 임박을 했다 보니 전반적으로 단기 세론이 나올지 아니면 모멘텀은 계속될지일 텐데 관련해서는 지금 전략 주신 내용들을 좀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기업들 중심으로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뭐 전반적인 세론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예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이 뭐 움직이는 영상이라든가 컨텐츠를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앞으로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라든가 어떤 플랫폼의 진출, 과연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로 바뀐다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려서 뭐 어떤 쇼오프 개념에서 이제는 스탠다드, 즉 기술 증명이 장이 되는
CES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로봇주가 성장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느냐가 판단하는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요번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투입이 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업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주목이 되는 것은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강조한 피지컬 AI 그 로봇의 두뇌하고 그리고 몸체와 쉽게 말씀드려서 AI 파운드리하고 하드웨어가 결합되는 이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 로봇에 대한 시각이 테마주에서 구조적인 성장주로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좀 관전 포인트고요. 재료에 대한 소멸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CES가 시작이 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죠. 그래서 행사 시작과 함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뭐 엔비디아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기업들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로봇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파트너십이라든가 양상 계획이 발표가 되는 종목은 단기 조정 후에 재차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사 때문에 만약에 빠지는 기회가 있으면 대표 종목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바람직하고 아무래도 그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고성장, 고멀티플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하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인하가 된다면은 로봇주도 성장의 동력을 상승의 동력을 더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인하가 되면 좋은데 급등할 경우에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요.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격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시차를 두고 매수의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화 장세라면 그럼 로봇주 아대에서는 어떤 종목은 상승 모멘텀들이 남아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두산 로보틱스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피지컬 AI 시대의 어떤 하드웨어의 표준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또 로봇 전략에서 하드웨어 부분을 설계에 실제로 좀 담당을 좀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엔비디아의 로봇 훈련 플랫폼인 아이작 및 글루트 모델과 연동된 휴머노이드 기술력은 글로벌 수준이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하방 경직성을 많이 확보한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CES에서 AI 기반 로봇 솔루션 스캔앤고로 혁신상을 수상을 했어요. 이 혁신상은 CES가 진행이 되기 전에 이제 상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수상을 했기 때문에 뭐 제조, 건설 현장의 인력난을 실제로 해결하는 솔루션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ES와 함께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일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일정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 예정되어 있고 오후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 앞두고 엔터주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지일 텐데 관련해서는 단순한 반등 이상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엔터주들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재평가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고 전고점까지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최근 올라오는 모습이 매우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로 볼 수 있는데 요번에 이제 그 대통령의 방중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그 9년간 이어진 한알령의 실질적인 종주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그 엔터주의 피크 타임이 중국 매출의 정점이었던 시기를 감안하면은 이제는 뭐 어떤 공연이라든가 공연 재개라든가 음원이라든가 굿즈 유통 정상화는 실적에 상당히 크게 열어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그 주목하는 부분은 글로벌 IP의 귀환입니다. BTS입니다. 이 BTS 하면 하이브죠. 그래서 뭐 의심할 수 없는 대장주로서 하이브를 반드시 좀
보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건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기조에 맞추어서 주목받을 만한 대상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 주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 개방의 실질적인 최대 수혜주는 JYP 엔터입니다. 예, JYP 엔터가 아무래도 중국 내 탄탄한 팬덤을 보유한 뭐 스트레이키즈와 중국 현지화 그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중국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역시 강자조 SM.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이브, JYP 엔터, SM 이 3사를 골고루 보셔야 되고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한 종목만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한 3종목 정도 선택하는 게 맞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어떤 횡보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3사를 골고루 투자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오늘장 전략도 함께 자세히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